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호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환자분들이 가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가슴 보형물의 제거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수술은 어떻게 하느냐, 수술 후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이런 부분들을 문의를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한번 이제 그에 대한 대답들을 한번 모아서 오늘 영상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가슴 보형물 제거를 하게 되느냐. 자, 이 수술을 처음에 하겠다고 마음 먹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마음 먹고 수술까지 다 진행해놨는데 제거에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는 어떤 경험이 있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구형구축, 정확하게 이제 피막구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사실 구형구축이라는 말은 없어요. 잘못된 용어지만 어쨌든 심한 피막구축이 생겼고 그것이 외부에서 봤을 때도 티가 날 정도로 가슴을 뒤틀리게 하는 이런 상황이면 재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재수를 하고 수술을 다시 했는데도 역시 또 피막구축이 이제 재발했다거나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자, 그런 경우가 되면은 정말 드문 일이지만은 보형물을 제거하는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되죠. 자, 또는 이 구형우축이라고 하는 거는 대체로 반복적으로 온 구형우축은 수술 후에 상당히 시간이 경과하고 난 다음에 환자분들이 이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술하자마자 보형물을 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수술 후에 보형물 주변으로 심각한 염증이 발생을 했을 때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염증이라고 하는 말은 인플러메이션인데 염증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염증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인펙션, 감염에 의해 가지고 감염에 의한 결과로 염증이 생기는 경우 그거를 이제 말하게 돼요. 즉 감염은 외부의 미생물이 사람 몸에 침투를 해서 발생되는 것이고 염증이라고 하는 거는 미생물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어떤 상황에 몸에서 대처하는 어떤 면역 기전과 결부된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우리가 보형물을 빼는 상황까지 되는 그런 부작용의 경우는 감염으로 인한 염증이 생겼을 때 그때 보형물을 이제 제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정도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게 있어요. 보형물을 이제 이런 경우에는 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염증이 이제 계속 퍼지고 하다가 보면은 이 염증이 감염으로 인해 생긴 거라고 하면은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환자분이 보통은 견디질 못합니다. 그리고 붓기도 이제 굉장히 심하고 가슴이 빵빵하게 분비물이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즉 이제 고름이 막 이제 속에서 찼다든가 자, 이런 경우라면은 조직 전반이 파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죠. 근데 보형물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 몸이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는 어떤 기전들 자, 그거를 가로막아요. 자, 이렇게 원래는 이거하고 서로 맞닿아 있는 그런 살들이었죠. 여기를 가르고서 보형물을 집어넣어서 막아놓은 거니까 그만큼 이런 보형물 주변 공간들은 어떤 산소나 영양분을 활발하게 이렇게 받지를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염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취약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은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염증 감염이 생기는 경우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한 2주 이내 그동안에 거의 별판이 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처를 통해 가지고서는 뭐 염증이 미생물이 들어갔다든가 아니면은 보형물 자체를 위생적으로 관리를 못해서 보형물에 묻어서 이제 뭐 미생물이 들어갔다 뭐 이제 이런 경우 사실은 굉장히 드문 경우지만은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가능성이 있기는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드문 경우예요, 사실은. 자, 빈도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구축으로 인해 가지고 구축이 계속 여러 번 끌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거는 일단 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기약을 해야 되겠다. 1차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 2차 수술까지 텀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중간에 보형물을 이제 일단 빼놓는 그런 어떤 그런 플랜에 의해 가지고 보형물을 제거하는 경우가 사실은 가장 많고 자, 이 경우는 가장 드물어요. 자, 이렇게까지 보형물을 뺄 정도로까지 이렇게 심한 염증이 창궐한다고 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이제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는 모양의 이상이 있는 경우예요. 자,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나 이제 모르겠는데 가슴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는 보형물이 아니고 보형물 주변으로 생긴 피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피막이 보형물을 어느 한쪽으로 밀고 있다든가 보형물이 마치 이제 찌그러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다 만들고 있다고 하면 가슴 전체 모양이 찌그러진 것처럼 그런 모양을 만들고 있다고 하면은 또는 회전이 된 상태로 피막이 굳어져 있다고 하면은 자, 그 상태에서는 가슴 모양은 이거는 너무 이상해지니까 두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경우도 역시 자, 이거 일단 보형물을 빼내고 곧바로 이제 그 2차 수술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게 너무 심한 경우는 일단 빼고 좀 기다리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조직이 좀 정상화되고 난 다음에 다시 좀 많이 좀 안전하게 그렇게 2차 수술 계획하는 경우가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굉장히 드문 경우지만 개인의 변심에 의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해놓고 보니까 이건 좀 나하고 안 맞는다. 또는 수술을 해놓고 난 다음에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너무 싫어한다. 자, 이런 경우 나는 제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자, 가슴 보형물 제거를 결정했다고 하면은 이 수술을 어떻게 진행을 할 수가 있느냐. 일단은 보형물만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피막을 부분적으로 제거를 하면서 보형물을 제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보형물과 피막을 전체를 다 이렇게 제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형물 때문에 피막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 피막은 보형물 제거하고 동시에 같이 제거하는 게 사실 가장 좋아요. 그런데 이 피막이 잘 안 정리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자, 대흉근보다 위쪽으로 보형물을 넣었을 때는 그때는 그나마 조금 더 이제 쉽게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근육 아래쪽으로 넣어서 근육과 이 피막 사이 이 접촉면을 갖다가 박리를 하는 이 과정이 대부분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유륜이라든가 밑주름선 이쪽으로 할 때는 그나마 조금 나아요. 근데 겨드랑이로 해서 이제 내시경으로 하면서 이 피막을 같이 제거하면서 보형물 제거를 할 때, 자, 이때는 이제 상당히 수술이 고난스럽죠. 경우에 따라 가지고서는 아주 심한 구충, 아주 이런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이거는 전체 제거가. 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피막을 제거한다는 이 행위 자체가 너무 많은 출혈을 내고 또 환자의 유방의 어떤 그 살의 두께가 아주 얇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더 얇게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자, 술 다 이제 다 제거하고 했는데 수술은 성공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야, 이 수술을 왜 했나. 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원래 가슴이 컸었던 사람들은 상관이 없죠. 자, 그런 경우에는 피막을 굳이 전체를 다 드러내지 않고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는 보형물만 쏙 빼내는 거는 많이 권장되지는 않아요. 보형물과 함께 될 수 있으면 피막도 좀 줄여놔야 돼요. 완전히 제거하는 게 제일 좋고 할 수 있는 한 말이죠. 자, 근데 피막을 그냥 놔뒀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실은 아주 큰 일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게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뭔가 기분이 좀 안 좋고 마음이 좀 신경이 쓰인다. 자, 그럴 수는 있어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하지만 그게 건강상의 어떤 문제를 주지를 않고 피막 자체가 썩는 것도 아니에요. 피막은 인간의 몸의 일부분이고 말하자면 체내에 생긴 어떤 흉터살이에요. 자, 흉터살을 깨끗하게 없애지 않고 그냥 냅둔다 그래 가지고서는 건강상의 어떤 문제를 주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유방암이 생기게 한다거나 또는 몸 전체를 타고 도는 어떤 전신적인 질환을 갖다가 유발한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걔네들은 그냥 있을 뿐이에요. 거기서 어떤 뭐게 자라나지도 않고 자라난다고 하면은 그건 종양인데
피막은 그렇게 자라나는 게 아니죠. 그냥 그대로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1차 수술에서 보형물만 걷어내고 피막을 남겨둔 다음에 이제 닫아놨다가 나중에 2차 수술 위해서 다시 열었을 때 그 피막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이제 봤더니 그대로 그냥 거의 남아있는 거를 갖다가 이제 많이 관찰을 했어요. 그 피막은 자기들끼리 이제 맞닿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또 이제 붙어 있어요. 군데군데.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어떤 물 같은 거, 그거는 말하자면 세포에서 나온 진물들 같은 건데 그런 진물들이 좀 고여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 진물의 양이 아주 많으면 초음파라도 보이고 바깥에서는 좀 꿀렁꿀렁거리는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장액종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 상황이 물론 될 수 있지만은 사실은 피막을 남겨놓는다고 해서 보형물만 제거를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그 제거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사람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은 난 보형물이 지긋지긋해서 빼고 싶은데 한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나 이거 다시 한번 넣어야 되겠다. 자, 이런 생각이 만약에 든다면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뭐 예컨대 이제 내가 지방 이식을 갖다 하고 싶다. 가슴에다가. 그러면 보형물을 뺀 그 자리에다가 지방 이식 한다고 하면 이 포켓 속으로 지방이 들어가면 얘네는 하나도 못 살죠. 다 죽어버리니까. 그리고 그 걔네들이 어떤 살지를 못하니까 괴사 위험성이 있고. 그러니까 피막을 없애서 위하고 아래 살이 서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달라붙은 그런 상태에서 어떤 그 이후에 어떤 프로시저들이 뭐 재수를 한다고 하든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훨씬 더 이제 문제가 없이 우리가 쉽게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막 제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피막 제거와 보형물 제거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유륜이나 밑주름선으로 가는 겁니다. 자, 배꼽으로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정말 좀 어렵다고 봐야 돼요. 배꼽으로는 일단은 이제 시험수 병원만 들어갈 수가 있고 코이시브제는 못 들어가니까 일단 논외로 하고요. 자, 겨드랑이로 했을 때 겨드랑이로 내시경을 통해서 제스트를 하면서 이 피막과 보형물을 다 걷어내는 수술을 한다고 하면 그 이제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있느냐. 근육 위쪽으로 할 때는 그나마 좀 이제 나은 것 같지만 근육 아래쪽으로 할 때는 자, 일단 거기서 구축까지 와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자, 그 상태에서 내시경이 이 보형물과 피막을 다 누르면서 들어가야 돼요. 누르면서 박리를 해줘야 되는데 위에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자, 가슴은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넘어서 아래쪽 밑주름선 쪽으로 가면 갈수록 시야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거기서 어떤 좀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겨드랑이로 해서 피막을 완전 제거하는 이런 방법은 사실은 이제 상당히 조금 난이도가 있고 까다롭고 특히 구축이 심한 경우 반복적인 구축이 있는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힘들어져요. 자, 그 부분은 일단 좀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형물을 다 제거를 한 가슴은 보형물이 들어있을 때 그러니까 보형물을 집어넣기 전의 상태 수술 전의 가슴하고 똑같이 되느냐 자,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지만 자, 결과적으로 어떻겠어요? 자,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자, 보형물 아래쪽으로 갈비뼈가 있고 보형물 위쪽으로는 가슴 원래 살이 있죠. 이 보형물은 이제 실리콘이고 실리콘은 살을 치봤기 때문에 압력을 행사를 해요. 자, 누르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래 자기 유방의 살 얘네는 위축 현상을 겪게 돼요. 얇아지죠. 꽉 눌려 있으니까. 자, 이런 위축 현상이 오는 정도는 보형물이 크면 클수록 더 심하죠. 그리고 오래 이게 있었을수록 더 심하죠. 그리고 원래 가슴이 타이트했을수록 더 심할 겁니다. 원래 가슴이 좀 느슨했고 그 다음에 보형물은 그렇게 큰 걸 쓰지 않았고 보형물 넣은 지 또 얼마 안 됐고 자, 이러면 위축 현상 별로 없겠죠. 자,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프레셔를 주니까 이 갈비뼈가 어떻게 되었어요? 예, 뼈도 조금씩 침식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바닥이 이렇게 자꾸 변해가요. 근데 이런 뼈의 침식은 정말 보형물이 컸을 때, 이럴 때 좀 눈에 띄게 오고 보형물 사이즈가 그냥 어지간했으면은 그렇게까지 오지는 않죠. 얼마나 큰 보형물을 썼느냐? 큰 보형물을 썼으면 썼을수록 이런 위축과 뼈의 변성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가슴이 좀 더 작아 보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사이즈가 뭐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기 체형에서 심한 어떤 프레셔를 주지 않는 정도 사이즈로 정해져 있었고, 또 수술 전에 원래 가슴이 어느 정도 어떤 텐션이 아주 세지는 않고 좀 느슨했었다. 자, 그러면 부양물 제거 후에 변화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자, 그리고 이제 수술의 과정도 중요한데, 수술 과정, 수술 그러니까 두 번 하는 거잖아요. 자, 부양물 집어넣는 수술, 그 다음에 빼는 수술. 이 수술을 하면서 이제 그런 박리 기간 동안에 박리를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살들을 갖다 어떤 손상을 줬다. 그러면은 그만큼 수술의 과정으로 인해서 어떤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겠죠.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이제 신경의 손상 같은 걸 텐데, 가슴을 이렇게 보면은 이 바깥쪽에 이런 부분에 그 피부의 어떤 감각을 지배하는 그런 신경들이 좀 지나다니는데, 이런 분지들을 수술을 하면서 이제 그냥 마구마구 쳐버렸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감각이 많이 떨어지겠죠. 이런 것이 하나의 후유증이 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수술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런 문제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수술을 한 번을 끝내면 이제 이런 일이 이제 그렇게 영구적으로 생기긴 힘든데,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이제 수술을 많이 하다가 보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도 상식적으로, 확률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보형물을 가지고 있었느냐. 보통 위축 현상은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한 1년 그 정도 지나면은 올 사람들은 거의 다 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가 지났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은 살이 보형물에 적응을 합니다. 보형물은 살에 적응 안 해요. 살이 보형물에 항상 적응을 하면서 계속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더 이상의 텐션을, 압력을 갖다 행사하지 않는 상태. 치받지를 않으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보형물이 있는가 보다. 몸에서도 그냥 그렇게 쉽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 이제 까다롭게 서로 굴지 않는, 자, 그런 상황이 되면 변화라고 하는 게 별로 이제 오지는 않죠. 그래서 수술 후에 얼마나 내 가슴 모양을 되찾을 것이냐, 오리지널 가슴 모양을. 자, 이러한 부분들과 모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실 코수술도 그렇고 보형물을 들어가는 이제 어떤 수술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무리하지 않는 게 좋아요. 무리해서 나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라는 어떤 자기 어떤 욕망을 수술을 통해 가지고서는 쇼핑인 줄로 알고 그렇게 관철을 하려고 했을 때, 만약에 수술 후에 이런 일들이 이제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 만약에 만에 하나, 그럴 때에는 반드시 남기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수술이라고 하는 건 항상 최악의 경우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자, 최악의 경우에 이걸 만약에 빼는 상황이 오면은 그때는 내 가슴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너무 모험적인 방법을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거는 안 되겠죠. 될 수 있으면은 좀 피지올로직하게, 좀 수능적으로, 생략적으로, 그리고 자기 가슴에 이제 너무 큰 무리를 주지 않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또 볼 수가 있고, 될 수 있으면은 그런 방식으로 좀 수술을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곤 합니다. 특히 젊은 환자분들이 너무 큰 사이즈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얘기를 붙잡고 많이 하는 편이죠. 자, 제거 자체로 인해 가지고 올 수 있는 부작용들은 결국은 뭐 열거한다면 이제 첫째 뭐 흉터가 있을 수 있겠죠. 수술을 한 번, 네, 두 번, 자, 이 정도만 했어도 그만큼 더 오래 가는 거니까 한 1년 만에 끝날 문제가 2년, 3년으로 늘어질 수가 있다는 점이 하나의 부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보형물 제거를 하면서 피마가 그대로 남겨졌을 경우에 장액종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의 장액종은 심각한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위축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제가 수술 후에 남길 수 있는 문제들, 또 이제 피부의 어떤 감각의 저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제 다룬 문제는 수술이 잘 안 된 분들의 경우를 갖다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형물 수술이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어떤 환타지로만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유방 수술이라고 하는 거 환타지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건 항상 현실이에요. 수술은 항상 현실이지 절대로 환타지가 아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또 이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수술을 결정하기 전에 항상 심사숙고하고, 그리고 수술 자체의 플랜도 가장 합리적으로 짜나가야 됩니다. 너무 이제 뭐 누군가의 뭐 이제 전후 사진 또는 뭐 충동적인 어떤 욕망 뭐 이런 거를 충족시키게 가지고 수술을 그 자리에서 결정한다고 하는 거는
저로서는 이제 굉장히 많이 말리고 싶죠. 이제 그렇게 했다가 이제 후에서 뭐 변심해 해가지고 아 이거는 나하고 안 맞아 해가지고 이제 빼버리는 분들도 있고 항상 이런 것이 수술이기 때문에 성형수술을 이제 앞두고서는 항상 물론 다들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시겠지만은 자, 이런 어떤 문제들 일어났을 때 이러이러한 이제 과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충분히 알고 결정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